이제 뭐 글로벌 유동성 파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고 또 실제로 우리 증시에서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요새 들어는 좀 다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보고 또 어떻게 진단이 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명지대학교 경제학과의 빈기범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예. 교수님을 또 이렇게 모셨으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큰 틀에서부터 한번 이렇게 좀 좁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말씀을 드렸지만 유동성 뭐 글로벌 시장 내에서 뭐 계속해서 팽배해지고 있고 각국 중앙은행들도 아주 뭐 양적 완화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 대해서부터 이런 흐름들의 배경에 대해서부터 한번 짚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유동성 말씀하셨고 우리가 흔히 유동성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그 유동성은 곧 통하다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정부의 개입으로서 그 일반적 처방이라고 하는 게 어떤 팽창적인 재정 정책이나 이제 통화 정책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통화 정책이라 하면 기준금리를 갖고 수행을 하게 되는데 더 이상 금리 내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 보니까 그야말로 비전통적인 어떤 통화 정책으로서 그야말로 화폐를 찍어내는 이른바 그 양적 완화 정책에까지 전 세계가 이르고 있는 와중입니다. 거기에다 유럽에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행하고 있는 중이죠. 이런 그 미국과 유럽과 일본의 주요 선진국들의 그 양적 완화 정책의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이 서로 상이할 수밖에 없고 이 코스트의 부담 주체가 상당히 다른데 그런 관점에서 미국이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미국은 그 2차 대전 이후에 1970년대까지 금태환이 되는 기축통화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여파를 해서 지금까지도 역시 국제 어떤 결제 통화로서의 뭐 거의 절대적인 그런 그 기준 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다 보니까 사실 문제는 그 미국에서 발생했는데 이 화폐를 찍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우리가 시니어리지라고 해가지고 화폐 주조세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찍어낸 게 사실상 세금을 걷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이제 코스트 이게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화폐를 보유한다거나 화폐 기반의 어떤 여러 가지 금융자산을 들고 있는 그 주체들로부터 화폐를 찍어내면서 알게 모르게 그 밸류를 뺏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금을 걷는 거는 같은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미국은 문제는 자기네가 일으키고 사실 세금은 전 세계로부터 그렇죠. 걷는 그런 효과, 시너지의 그런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거고 유로는 뭐 그거보다는 조금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 달러화의 어떤 위상에 도전을 하는 그런 그 통화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일본은 지금 사실 그 어떤 시너지 코스트를 뭐 일본이 뭐 국제화된 통화라 하더라도 그 결제 통화로 쓰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결국 일본 내로 뭐 그 코스트를 뭔가 흡수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하여튼 그렇다면 한편 이런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경기 침체라고 하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뭐 좋은 처방이 되는 그런 약이냐? 뭐 이에 대해서 뭐 의견이 분분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뭐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역시 뭐 전체적으로 상황을 진단해 주시면서 양적 완화라는 것 자체가 좀 비전통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때문에 물론 사실 양적 완화가 일어나고 돈이 이렇게 시중에 풀리게 되면 주식 시장이야 좋겠지만 뭐 이거 하나만 경제를 볼 때 볼 수는 물론입니다. 없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순기능과 역기능이 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좀 정해 주시겠어요? 예, 뭐 대표적인 그 폐단 중에 하나가 이제 그야말로 자산시장 버블을 일으키는 뭐 중요한 그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자산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주식시장 등을 의미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보다시피 뭐 상당히 전 세계가 유동성이 넘쳐 흐르는 그런 경제인데 어떤 실물 경제는 그다지 그 어떤 소비나 생산, 투자 실물 투자죠. 이런 것들은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자산 시장 자체가 뭐 부동산 시장도 조금 뭐 오르는 듯하고 미국 부동산 시장은 많이 올랐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지금 굉장히 주식 시장이 화랑을 띠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떤 유동성 팽창의 어떤 이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결국 이게 혹시 뭐 버블의 붕괴로 뭐 이어진다거나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뭐 다시 가격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좀 점진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뭐 버블 붕괴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우려는 우리가 할 필요는 없게 되겠는데요. 하여튼 이런 그 팽창적인 어떤 통화 정책 또는 재정 정책을 지지하는 그런 학자들조차도 이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물론 이제 어디까지 이제 단기로 보고 어디까지를 뭐 장기로 볼 거냐 그런 문제가 있긴 하고 예. 어떤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과서적으로는 뭐 정의가 있긴 한데 우리가 현실에 갖다 그걸 뭐 대응하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그 단기적으로는 팽창 정책에 어떤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좀 더 장기적으로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 결국 그 단기적으로 얻은 그 베네핏에 대한 어떤 코스트가 경제는 공짜가 없기 때문에 예. 코스트가 분명히 내재적으로 발생을 할 거고 그게 장기적으로 결국 그 코스트를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제자리다라고 하는 게 또 이 거의 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의 의견이라고 봐도 그 뭐 과언이 아닌데요. 예. 사실 물론 그럼 미래에 가서도 다시 또 이 미래의 재원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 계속 무한히 롤오버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사실 전 세계의 어떤 팽창 정책을 지속적으로 취한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미래에서 갖다 끌어 쓴다는 얘기인데 예. 지금 뭐 이론적으로야 우리가 인류가 무한히 살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도대체 끌어다 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그렇죠. 벌써 네. 5년 끌어다 쓰고 10년 끌어다 쓰고 20년 끌어다 쓰고 그다음 30년 끌어다 쓰면은 이게 과연 그 지탱 가능한 경제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네. 어떤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지금 현재 전 세계 경제가 어떤 봉착한 그런 좀 그 한계라고 여겨집니다. 그럼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경제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경제학에서도 공짜 점심은 없다고 많이 말하는데 자꾸 뭐 외상으로 점심을 먹으려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좀 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갚아야 됩니다. 예, 유동성 팽창 때문에 이제 뭐 주식 시장뿐만이 아니라 어떤 자산 쪽에서도 버블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좀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계속 진통제만 좀 넣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현재 이런 순리는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유럽 쪽도 그렇고 일본 쪽도 그렇고 이제 중국 측에서도 양적 완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지준율을 더 인하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고 있죠. 요즘에는 정부의 정책 사업도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뭐 맞습니다. 이외에도 정말로 양적 완화 어떤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네요. 아마 지금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행태를 보건대 이 시장에서 뭔가 예상하는 방향으로 어떤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어떤 카드를 꺼내 든다기보다는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시점에 대단히 또 예상치 못한 수단으로 어떤 이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정책을 취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현재 중국 경제가 상당히 놀라운리만큼 엄청난 성장을 해왔고 사실 글로벌 경제를 뭐 중국 경제가 지금 뭐 떠받치고 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도 중국 관광객의 엄청난 소비의 혜택을 지금 보고 있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최근 나오는 그런 지표들의 어떤 중국 경기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들을 바라보면은 상당히 좀 안 좋게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무엇보다도 이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하는 네. PMI 지수, 우리나라로 치면은 BSI라고 해서 기업 경기 실사 지수하고 이제 같은 뭐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50 기준으로 해서 봅니다. 근데 최근 4월 달치에 대해서 발표된 바가 48.9로 가장 지금 한 1년 이내로 가장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지금 추세적으로 감소를 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지금 중국 증시가 워낙 뭐 또 잘 나가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2007년도에 최고치까지도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하기도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어제 증시가 무려 4%나 폭락을 했습니다. 물론 네. 어떤 경기 우려에 대한 우려감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은 아니고 예. 신주 물량이 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4% 급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중국 경기 지금 어떤 둔화되어가는 양상인 거는 뭐 상당히 좀 확연해 보이고 어떤 고용 측면에서도 뭔가 좀 안 좋은 조짐을 또 보이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조만간 예상치 못한 시점에서 어떤 예상치 못한 그런 수단으로 이 중국 정부가 어떤 경기 둔화를 좀 약화시키기 위한 또는 어떤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 뭐 분명히 나올 것이고 아마 뭐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바는 뭐 기준금리 인하라든가 어떤 예. 이 지준율 인하라든가 또는 뭐 이 재할인율 인하라든가 뭐 이런 방법이 또 취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역시 뭐 중국 증시 폭락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 이번에 알 수 있었던 게 폭락의 이유를 약간 긍정적인 이유에서 근거해서 찾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사실 사례인데
그만큼 중국은 좀 그래도 증시 자체는 계속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물론 경제 지표와 얘기를 하자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거는 오늘 나누고자 하는 얘기와는 좀 다른 방향인 것 같고 어쨌든 중국 측에서 이런 양적 완화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이제 전체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흐름들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라는 의문은 역시 물음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계 자금 자체가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는 자금도 아니고요. 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교수님의 시각은 어떠신가요? 근데 지금 이런 어떤 양적 완화를 통한 그 어떤 유동성의 증대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뭐 달리 미래에서 끌어다 쓰는 거 외에는 지금 다른 방도가 없다 보니까 사실 뭐 지속적으로 이런 그 미국은 이미 뭐 양적 완화를 중단하긴 했지만 아직은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있고요. 뭐 유럽은 뭐 굉장히 적극적으로 양적 완화, 일본은 더더욱 적극적으로 지금 양적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좀 어떤 경제 지표가 호전되는 그런 양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리스 문제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좀 뭐 경기가 그래도 좀 괜찮아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평가들이 좀 많이들 있고 네. 일본 경제는 뭐 중시뿐만 아니라 확연하게 좋아지고 굉장히 수출이라든가 이런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굉장히 그 타격이 컸죠. 그 바람에. 그래서 또 이 정부를 또 운영하는 주체는 또 정치인들이다 보니까 이 정치인 또 선거가 걸려 있고 자신들 정치적 운명이 걸려 있다 보니까 예. 우리 국민들 좀 뭐 다 같이 견디고 참으면서 좀 고통스럽더라도 이 기간을 한번 좀 우리 극복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있기가 어렵고 그렇죠. 뭐 우리가 항상 파퓰리즘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당연히 그 표를 의식해서 뭐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연계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어떤 긴축 물론 지금 뭐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긴축을 취한다는 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일 텐데 네. 사실 우리가 경제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게 통합 팽창을 하고 재정 팽창을 해서 경제가 성장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계속 통화만 계속 늘리면 되고 팽창만 그렇죠. 재정만 늘리면 우리가 계속 잘 살게 되는데 그거는 지속 불가능한 것이고요. 우리가 그야말로 성장이 된다, 어떤 본질적인 성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기술 개발이 돼야 되고 인적 자원의 개발이 돼야 되고 이들에 의한 어떤 품질 좋은 생산물들이 생산량이 많아져야 우리가 잘 산다 이렇게 어떤 경제가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예. 사실 이런 방향으로의 어떤 경제 성장은 좀 전 세계 정치인들이 또 전 세계 국가들이 네.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듯하고 하여튼 단기적으로라도 빨리 지금 경기 침체의 이 고통을 좀 벗어날 수 있는 네. 조금이라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뭐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유동성이 넘쳐나는 그런 시기는 뭐 상당 기간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예. 면에서 사실 우리가 특히 일본하고의 어떤 수출 경쟁, 어떤 수출 경합도가 많이 이게 겹치기 때문에 많이 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일본한테 안 좋은 게 자기네만 뭐 수출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우리는 결국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어지게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일본에 대한 어떤 일본 제품에 대한 구매력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 부메랑으로 지금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장기적으로 결국 자기들도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뭐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 뭐 더 작게는 중앙은행 총재도 임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임기 안에서 어떤 수치상의 결과물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현재 당장 좀 좋아질 수 있는 것이 사실 양적 완화고 정말 돈을 풀어서 어떤 경제 지표를 끌어올린달지 안 그러면 증시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좀 단기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사실 크게 봤을 때는 좀 안타까운 이면이기도 합니다만은 현실을 또 부정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이제 중앙은행이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꼭 뭐 기준금리 인하를 콕 집어서 말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은행의 역할이 이제 무엇보다 또 중요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흘러가야 된다고 보고 계신가요? 예, 저는 무엇보다도 한국은행의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정부나 정치권의 그런 압박이나 압력에 굴하지 않아야 하고요. 또 정치권도 한국은행을 뭐 예전에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다들 힘들어 죽겠는데 한국은행만 고고한 학처럼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예. 그런 얘기들 하는데 이런 식으로 뭐 비꼬기도 하는데 뭐 굉장히 이런 후진적인 행태입니다. 이런 거는 그건 당연히 법적으로 하는 한국은행과 정부는 독립되어 있는 것이고 네. 당연히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는
뭐 그 어떤 정부의 정책과 좀 거꾸로 가게 되면은 좀 고통스러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의 어떤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은행 총재님뿐만 아니라 금융통화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뭐 외부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독립적인 그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의사 결정을 수행하기만 한다면은 예. 뭐 가장 최적의 정책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국은행 관계자가 우리 교수님의 이 발언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상적으로는 계속해서 좀 독립되고 지켜져야 되는데 물론이죠. 참 특히 작년부터 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 통해서도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문제를 좀 들으셨을 것 같고요. 한국은행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교수님의 뷰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자, 마지막으로 뭐 교수님께 사실 증시 얘기를 직접적으로 여쭤보긴 좀 실례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유동성 장세 가운데서 우리가 향후 이제 유동성에 우리가 더 기대를 해도 좋을지 이 부분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뭐 저 역시도 그 지금 주식 투자를 중요한 저축 수단으로서 그 활용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최근에 뭐 주가 상승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뭐 기분 좋고 또 뭐 저 역시도 계속 뭐 올라갔으면은 뭐 좋은 마음이겠지만은 네. 뭐 지금 근데 현재 그 시장이 좀 너무 들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뭐 예를 들어 뭐 그 너무 좀 과도한 장밋빛 예상들이 좀 많이들 있는데요.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2,400 간다. 또는 뭐 예전과는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현재 뭐 그냥 이런 것들이 현재 올라가는 상승장이 그냥 아무 막연히 그냥 올라갈 거다 생각하는 거고 특별히 왜 그러냐에 대한 근거도 그다지 미약합니다. 또 네. 하나는 예전과 다르다. 뭐가 다른지 참 그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상당히 좀 그 어떤 분명히 우리가 유동성에 의해서 뭔가 불어 올라진 그런 증시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많이들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유동성의 특성상 또 쉽게 또 빠져나갈 수가 있는 게 유동성이기 때문에 네. 또 이게 뭐 순식간에 빠지면은 상당히 또 주식시장의 어떤 폭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맞닥뜨릴 수도 충분히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험 관리가 관건인데요. 근데 또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에 대한 또 사실 또 답도 없습니다. 이건 뭐랑 똑같냐면은 화재 위험이 있는데 보험을 들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예. 결정한 것 같습니다. 네. 보험을 들고 싶은 사람은 드는 거고 네. 안 들고 싶은 사람은 안 드는 건데 들었을 때는 화재 났을 때는 보험의 덕을 보지만 화재가 안 나면 보험료만 날리고 그게 일종의 또 피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또 가입을 한 사람은 또 화재가 나면은 또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은 네. 뭐 커버가 되겠지만은 예. 또 화재가 안 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날리는 그런 어떤 기회 비용을 또 보전을 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주식시장 그 위험 관리는 결국 결정하기 나름인데 굳이 지금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뭐 좀 복잡하게 무슨 공매도나 뭐 파생 상품이나 이런 것보다는 예. ETF 중에서 뭐 인버스 ETF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뭐 활용한다면은 개인 투자자들도 뭐 상당히 좀 쉽게 용이하게 그 위험 관리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유동성 장세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에 대한 끼칠 영향과 전망까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 경제학과의 빈기범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